320만 원이면 충분하겠지. 이 말 은퇴 직전에 많은 분들이 쉽게 하십니다. 마치 주문처럼 말이죠. 그런데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처음엔 참 그럴듯합니다. 퇴직금도 좀 있고 연금도 나올 테고 자녀들도 이제 성인이니 우리 부부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죠. 외식 줄이고 여행 안 가고 취미생활 좀 덜 하면 월 32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괜찮다는 말이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막상 겪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월 320만 원으로 살아보려다 좌절을 겪은 세 사람의 사례를 소개하고 왜 이 금액이 심리적 착각에 불과한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그나마 후회 없는 은퇴를 보낼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읽다 보면 지금 난 괜찮아라고 생각하던 마음이 조금은 달라지실지도 모릅니다. 사례 1. 처음 1년은 여유 있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병원비가. 60세에 은퇴한 김정호 씨 부부는 오랜 직장 생활 덕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합쳐 월 320만 원 정도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살기로 하고 집도 작게 지었습니다. 처음엔 진짜 충분하다며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셨대요. 하지만 은퇴 1년 차 아내가 대장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과 입원비 이후 1년간 항암 치료와 보조식이니 건강기능식품까지 예상치 못한 병원비로 2천만 원 넘게 지출됐고 예비비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 후로는 병원 가는 것조차 눈치 보게 됐고 스트레스로 김 씨 본인까지 혈압이 오르며 의료비 지출이 2배로 불어났죠. 한 달에 320은 그냥 생활비고 변수가 생기면 그건 게임 끝이에요. 김 씨의 말입니다. 사례 2. 아내는 자꾸 답답하다고 했고 결국 떠났습니다. 정년퇴직 후 도시 외곽의 아파트에서 살던 박진수 씨 63는 아내와 함께 검소하게 살 생각이었습니다. 식사는 대부분 집에서 하고 외식은 한 달에 한두 번. 여행은 꿈도 못 꾸고 아내의 명품 취향도 버리게 만들며 우리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하지만 아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당신은 괜찮다고 하지만 나는 너무 답답해. 결국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고 박 씨는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320만 원이면 혼자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를 배려하며 행복하게 살기엔 너무 부족해요. 돈만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돈이 불러온 감정의 균열은 분명했습니다. 사례 3. 장모님 모셔오고 나서 생활비가 확 달라졌습니다. 유일하게 연금 외 수입이 없던 이호철 씨 65는 은퇴 후 월 320으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부부 둘이 살 땐 어떻게든 맞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너무 외로워하셔.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될까? 장모님이 오시면서부터 식비, 공과금, 간병비, 병원비가 순식간에 올라갔고 아내가 늘 장모님을 돌보느라 지치고 이 씨는 불만이 쌓여만 갔죠. 결국 이 씨는 조용히 말합니다. 320만 원이면 계획된 것만 가능합니다. 인생엔 계획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 자녀, 건강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 월 생활비 계산, 최소가 아닌 변수 포함 최대치로 잡자.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할 때 최소한으로 줄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죠.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가족 돌봄, 집 수리 물가 상승. 모든 건 최소가 아닌 최대를 기준으로 잡아야 버팁니다. 월 320만 원이면 여유 있는 노후는 어렵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절대 빈곤은 피할 수 있어도 정서적 풍요와 변수 대처 능력은 부족합니다. 2. 은퇴 전 반드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를 확보하라. 이제 연금만으로 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작은 온라인 수입, 임대 수익, 취미 기반의 재능 판매라도 좋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매달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 거래로 한 달에 1,020만 원. 퇴직 후 소일거리로 하루 3시간 일해서 40만 원. 작은 전셋방 하나 임대에 50만 원 수입. 이런 수입 구조가 있으면 월 322월 400처럼 느껴집니다.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됩니다. 3.
은퇴 후의 삶의 질을 부부가 함께 설계하라. 혼자만 절약, 검소. 외쳐봤자 소용없습니다. 배우자가 답답함을 느끼면 결국 갈등이 생깁니다. 은퇴 전에 함께 대화하며 생활비 계획을 세우고 각자의 행복 요소를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지출은 포기할 수 없고 어떤 부분은 줄여도 괜찮은지 서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는 명품 안 써도 되지만 여행은 가끔 가고 싶어. 난 집밥이 좋지만 당신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외식하고 싶겠지? 이런 식의 대화가 은퇴 후 갈등을 줄이는 열쇠가 됩니다. 마무리하며 괜찮다는 말이 제일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은퇴 후가 그렇습니다. 한 달에 320만 원? 글쎄요, 처음엔 괜찮을 수 있지만 오래 가진 않습니다. 그 안엔 아플 자유도, 여유도, 갈등을 해결할 능력도 없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입 구조를 다시 짜고 지출을 다시 계산하고 인생의 변수까지 감안한 리얼한 은퇴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세요. 괜찮은 줄 알았다가 무너지는 인생, 우리에겐 너무 아프잖아요.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월 320만 원이면 충분하다. 3년 만에 무너진 착각. 당신의 은퇴 설계는 안전합니까? 많은 은퇴 예정자들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령액 평균이 60만 원대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월 320만 원이라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수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수치가 계획된 생활에만 적용될 뿐 인생의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견딜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실제 은퇴자 3인의 사례를 통해 월 320만 원의 삶이 가진 한계와 위험성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은퇴 설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3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례 1.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무너진 노후 재정. 정년퇴직 후 경남 창원으로 귀촌한 김정호 씨 62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매달 약 32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었습니다.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된 노후를 보내던 중 아내의 대장암 판정으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진단 초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결 가능할 것이라 여겼지만 비급여 항목, 장기치료, 건강보조제 구입 등으로 인해 총 2천만 원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했고 예비비를 빠르게 소진하게 됐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설계 시 의료비 지출을 과소평가한 전형적인 예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간 진료비는 평균 530만 원 이상이며 만성질환자 또는 가족 간병 상황이 생길 경우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사례 2. 경제적 여유 부족이 부부 갈등을 유발한 경우. 서울 외곽 아파트에 거주하던 박진수 씨 부부는 퇴직 후 월 320만 원의 연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출을 절제하고 외식과 여가 활동을 제한하며 생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점차 피로감을 느꼈고 결국 감정의 거리가 벌어져 별거에 이르게 됐습니다. 부부가 함께 은퇴할 경우 동반자의 만족도와 정서적 안정감도 재정적 설계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OECD의 웰-빙 리포트에서도 노후 삶의 질은 소득보다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 유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습니다. 경제적 제약이 반복되면 배우자의 감정 소진과 관계 악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부모 부양이 가세하며 발생한 추가 부담. 이호철 씨 부부는 은퇴 후 월 320만 원으로 적정한 소비를 이어가던 중 장모님을 모시게 되면서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공과금, 식비, 간병비, 병원비 등에서 매월 7만 100만 원가량 지출이 추가되며 정해진 한도 내에서의 삶은 곧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한국은 고령자 부양 부담이 여전히 개인과 가족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약 40%가 부모 또는 배우자의 건강 문제로 인해 생활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3가지 필수 전략. 1. 은퇴 생활비 산정 시 변수 포함 최대 지출 기준으로 계획하라. 은퇴 후 생활비를 논할 때 많은 분들이 최소 생활 기준을 전제로 계획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변수, 즉 질병, 가족 돌봄, 자녀 지원, 주거 유지비,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의료비는 평균치보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건강 관련 예비비 점검이 필요합니다. 권장 전략. 예상 가능한 기본 생활비 연간 변수 비용의 병원비, 수리비, 행사비 등을 포함해 계산. 예비비 1천, 2천만 원 별도 확보 권장. 2. 은퇴 후에도 현금 흐름은 유지돼야 한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은 가능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이후에도 작게나마 수입을 발생시키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자산 수익 임대, 이자, 배당뿐만 아니라 재능을 활용한 소득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 가능한 수익원 예시. 온라인 플랫폼 활용 중고 판매, 콘텐츠 제작, 정기 소일거리 동네 배달, 시간제 강의, 원예 아르바이트 등. 공유 경제 참여, 방 임대, 농산물 직거래 등. 3. 부부가 함께 은퇴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 목표를 설계해야 한다. 은퇴 후의 삶은 재정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감정적 동기에 따라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배우자와 함께 구체적인 라이프 스타일 목표를 논의하고 각각의 필수 행복 지출 항목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불필요한 갈등과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화 예시. 매달 1번은 외식하거나 여행을 가는 게 좋겠어. 건강 관련 지출은 줄이지 말자. 당신이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 클래스 비용을 꼭 반영하자. 마무리 조언. 괜찮다는 말은 안심을 위한 자기 암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철저히 준비된 만큼만 지속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320만 원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이지만 불안정한 변수들이 결합되면 순식간에 한계가 드러납니다. 이제는 최소 생활비를 논하는 시대가 아니라 위기 대응이 가능한 유연한 은퇴 설계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은퇴 계획의 변수와 소득 구조, 그리고 심리적 안정 요소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준비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은퇴가 훌쩍 다가와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잖아요. 아직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일하고 월급 들어올 때마다 그날 숨 돌리기 바쁘다가 어느 순간 정년 혹은 명예퇴직 이야기가 나오면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해오던 공무원 부부라면 퇴직 후에도 어느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해서 통장 잔고를 봤더니 8천만 원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현실적인 충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공무원 부부라면 대부분 연금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단지 연금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아이가 있다면 교육비부터 결혼 자금까지 계획해야 하고 부모님 부양 문제도 생각해야 하고요. 혹은 계속되는 물가 상승, 예상치 못한 병원비, 갑작스럽게 생길 수도 있는 사고나 지출 등등 은퇴 후에는 현역 시절보다 오히려 돈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연금이 있어도 예적금, 투자 수익금 혹은 어느 정도 목돈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공무원이라 괜찮다라고 막연히 생각하다가 퇴직 후 은행 잔고 확인하면 이게 정말 다인가? 하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혹은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례 3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공무원 퇴직 부부가 8천만 원을 갖고 현실적인 노후 생활을 시작했을 때 어떤 상황에 놓이는지 그 충격과 더불어 대처 방안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 내 이웃이나 선후배가 겪고 있는 이야기라는 마음으로 편하게 들어주세요. 1. 연금이 있는데도 생활비가 부족하네? 첫 번째 사례는 30년 가까이 시청에서 근무한 김 과장 부부 이야기예요. 두 분 다 공무원이라서 큰 걱정 없이 지내다가 막상 김 과장이 60세 넘어서 퇴직할 시기가 오니까 슬슬 긴장되기 시작했대요. 김 과장 연금이 어느 정도 나오긴 하지만 그 액수가 매달 넉넉하다고 하긴 좀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그래도 부부 모두 일단 퇴직하면 지출이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했대요. 매일 정장을 입고 출근할 필요도 없고 매달 자동차 유류비가 크게 들지도 않을 것 같고
회식이나 경조사비도 줄어들 것 같고요. 그런데 막상 퇴직해보니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기존에 직장 다닐 때는 회사 단체 보험이 적용돼서 보험료가 저렴했는데 이제 둘 다 개인 의료보험으로 전환해야 해서 보험료가 확 올라감. 친구나 동료 모임이 해산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 많으시니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죠? 라는 식으로 오히려 외식비가 늘어남. 평생 못 해본 취미생활 하나쯤 하고 싶어서 학원이나 취미 모임에 등록했더니 월 회비가 생각보다 꽤 등. 아이가 아직 결혼을 준비 중이라 혼수나 예단 등 대량의 목돈이 언제든 나갈 상황. 여기에다가 부부가 퇴직 직전에 은행 대출로 사둔 조그마한 아파트가 있는데 은퇴 후에는 추가 소득이 없으니 대출 원리금 상황도 꽤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여러 지출을 합쳐보니 매달 연금 소소한 기타 수입 퇴직 후 알바 등을 합쳐도 턱없이 모자라더라는 거예요. 김 과장 부부가 확보한 순수 현금 자산은 8천만 원 정도인데 나중에 큰돈 필요할 때를 대비해 최대한 쓰지 않겠다 하고 묶어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월말에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뭔가 모자라서 결국 조금씩 이 목돈에 손을 대게 된답니다. 부부가 이 돈을 10년, 20년 써야 할지도 모르는데 자꾸 쪼개 쓰면 금방 사라지겠네 하면서 밤잠을 설치는 거죠. 결론적으로 김 과장 부부가 깨달은 건 아무리 연금이 있어도 내 생활비 규모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으면 결코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연금이든 은퇴 후 소득이든 매달 들어오는 돈을 기준으로 내가 무슨 비용을 어느 정도로 쓰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모님 부양과 건강 문제 생각보다 빨리 닥쳐왔어요. 두 번째 사례는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일했던 박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오래도록 학교 업무를 담당했고 아내분도 같은 시기에 퇴직하셨어요. 둘 다 공무원 연금이 나오니 우리 부부 노후 걱정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은퇴 직후 생각지 못했던 큰일이 벌어집니다. 박 씨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게 된 거죠. 요양병원비가 환자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의외로 한 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쉽게 나간다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한 달 25만 300만 원까지도 들 수 있고요. 본인 연금을 어머님 병원비로 거의 다 써버려야 할 지경이 된 거예요. 거기다 아내분도 이제 좀 여유 생겼으니 몸 관리 좀 해야겠다 싶어 병원 검진을 받았는데 큰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 수술비와 회복기간, 병원비 등등 또 목돈이 나가게 됐죠. 보험은 일부만 보장돼서 그 차액이 만만치 않았고요. 원래 은퇴 후 소소하게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돌보고 취미생활할 생각이었는데 지출에 파묻히다 보니 노후가 전혀 자유롭지 않아요. 박 씨 부부는 평생 열심히 일해서 내 노후만큼은 제대로 즐기고 싶었는데 막상 닥쳐보니 돈 들어갈 구멍이 한두 곳이 아니더라고 토로합니다. 게다가 8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물론 적진 않죠. 하지만 요양병원비나 큰 수술 혹은 자녀 문제까지 겹쳐버리면 이 돈도 쉽게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규모거든요. 한 번에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박 씨 부부의 결론은 내 몸 상태나 가족의 건강 문제, 부모님 부양 등은 언제든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니 은퇴 전에 이 부분을 꼼꼼히 대비해야 한다였어요. 저축이나 보험, 그리고 제2의 소득원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다죠. 3. 자산 관리를 놓쳤더니 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네요. 세 번째 사례는 구청에서 근무했던 이 팀장 부부입니다. 이 팀장은 은퇴하자마자 편하게 농가주택을 얻어 귀촌 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대요. 아내분도 시골 내려가서 텃밭 가꾸고 한적하게 살면 좋겠다고 동의해 주셨고요. 그래서 부부가 큰맘 먹고 지방에 시골집을 매입하려고 했어요. 퇴직금과 함께 모아둔 돈 대부분을 집 매입과 리모델링에 쏟아부었습니다. 시골이라 땅값이 싸다곤 하지만 막상 집을 손보려니 예상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모든 과정을 끝내고 나니 현금으로 남은 돈이 고작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처음엔 우린 어차피 시골에서 자급자족하며 살 거니까
돈이 별로 안 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집 유지 관리비나 보일러, 수도, 시설 고장, 혹은 농기구 마련 비용 등이 늘 예정에 없던 지출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 시절에는 몰랐는데 막상 농촌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니 마땅한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나이가 60 전후 되면 몸 쓰는 일은 무리하기 어렵잖아요. 가벼운 알바 정도로는 수입이 변변찮고 직장을 구하려 해도 지역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더 일해서 돈을 벌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으니 마음만 바쁠 뿐이라는 거죠. 시골 생활이 로망이었던 건 분명 맞지만 실제로 부부가 살다 보니 목돈은 점점 깎여 나가고 새로운 소득원은 제대로 구하지 못한 채로 답답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남은 8천만 원은 어떻게든 불려야 하는데 나이 들어서 새로운 투자나 사업을 시작하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농사라도 제대로 지어볼까? 하고 작물을 심어봤는데 날씨나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손해만 보는 경우도 많고요. 결국 이 팀장 부부는 시골에 내려가기 전에 도시에서 5년이든 10년이든 더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자산을 좀 더 불려놓았어야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은퇴 직후에 꿈을 좇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의 안정 자산을 확보하거나 새로운 일자리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루트를 준비했어야 한다는 거죠. 은퇴 후 자산 8천만 원, 우리에게 주는 교훈. 위 세 가지 사례는 각각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 공통점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과 장애물이 은퇴 후에 생각보다 빨리 크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내가 평생 공무원으로 일했으니 그래도 남들보단 좀 여유롭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퇴직 후 통장 잔액과 월 지출, 그리고 주변 상황을 맞닥뜨리고 나니 생각보다 훨씬 힘들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득 지출 구조를 미리 파악하기 연금이든 퇴직금이든 확실하게 금액을 확인하고 퇴직 후 내가 예상하는 지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습관이 중요해요. 막연히 생활비가 아니라 항목별로 보험료, 식비, 교통비, 의료비, 취미활동비, 경조사비, 부모님 용돈 등 나눠서 월 평균 지출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자산 분산 8천만 원 정도의 목돈이 있다고 해도 한두 번의 큰 지출로 순식간에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예적금, 보험, 투자 상품 등 여러 형태로 분산해두고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자녀 결혼 자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할지를 미리 정해둬야 해요. 은퇴 후 새로운 소득원 고민 퇴직하자마자 집에서 쉬거나 여행만 즐기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재취업, 자영업, 파트타임 알바 등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탐색해둬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일자리가 좁아지므로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부터 미리 실행해보는 게 좋아요. 건강관리, 가족 돌봄 문제 대비 내가 건강해야 일을 더 하든 여행을 하든 할 수 있어요. 미리 건강검진 받아보고 자녀나 부모님이 갑자기 도움이 필요할 때 대처할 방법을 고민해둬야 하죠. 요양병원비, 간병비, 수술비 등은 생각보다 크고 빠르게 지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꿈은 이루되 시기를 분산 귀촌생활 해외 한 달 살기 같은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한 번에 퇴직금 자산을 몰아쓰지 않고 일부 시기를 남겨두거나 혹은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퇴직 직후가 아니라 12년 정도 더 일을 한 뒤에 가도 늦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현실적인 재무 설계예요. 특히 공무원으로 오래 일하신 분들은 그래도 난 연금이 나오니까라는 안도감이 은근히 커서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물가는 오르고 자녀 결혼 연령과 방식도 예전과 달라졌죠. 저축해놓은 금액과 실제로 노후에 필요한 금액의 차이가 꽤 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소개한 세 가지 사례도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에요. 주변에 조금만 물어봐도 비슷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올 정도니까요. 8천만 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은퇴 후 2030년을 살아가야 하는 긴 시간 동안 만능 열쇠가 될 수는 없죠. 결국 재취업이든 소규모 투자든 지출 항목 다이어트든 뭔가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어느 순간 은퇴하고 긴 노후를 맞게 되잖아요. 지금 내 준비가 과연 현실적인가?
라고 자문해 볼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요? 남 걱정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곧 마주할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한 번쯤 가족들이랑 함께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보셨으면 해요. 월별 생활비 체크부터 향후 10년 내 예상되는 지출, 그리고 내가 퇴직 후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면 한결 머릿속이 정리될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내 노후를 대신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이 스스로 준비해야 해요. 공무원이라는 안정적 직장을 가졌다고 해서 은퇴 후에도 자동으로 안정적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걸 오늘 사례들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조금은 충격적일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당장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기왕이면 8천만 원을 불안한 마지막 동아줄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는 시드머니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모두 본인 상황을 잘 점검하시고 은퇴 후를 대비해 긍정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파이어족, 빨리 은퇴하면 정말 행복할까?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세요. 요즘 파이어족이라는 용어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파이어 FIRE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약자로 재정적으로 독립해 일찍 은퇴하려는 사람들을 뜻하죠. 많은 이들이 파이어족의 삶을 꿈꾸며 빠른 은퇴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일찍 은퇴하는 것이 행복을 보장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과 실제로 은퇴 후에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사례와 함께 구어체로 풀어보려 합니다. 사례를 기대했던 자유, 예기치 못한 고립. 40대 초반에 성공적으로 파이어족이 된 김 씨는 일찍 은퇴하여 시간적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직장 상사의 잔소리나 지루한 업무에서 벗어나 아침마다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삶을 상상했죠. 하지만 일찍 은퇴하고 나니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일에 바빠서 평일에는 만날 수 없었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느라 김 씨와 연락하는 일이 줄어들었죠.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려니 어색하고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일찍 은퇴하면 일상적인 인간관계의 단절을 겪기 쉽습니다. 결국 김 씨는 다시 일을 찾기 시작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이처럼 일찍 은퇴한 후의 고립감은 의외로 큰 문제입니다. 단순히 돈과 시간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김 씨의 사례를 통해 느낄 수 있죠. 파이어족을 꿈꾸는 분이라면 은퇴 후에 생길 수 있는 고립감을 해소할 방안을 미리 고민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례 2. 재정 독립의 위기 예산보다 오래 사는 문제. 정 씨는 35살부터 파이어족을 준비하기 시작해 50세에 퇴직했습니다. 철저한 계획으로 은퇴 후의 생활비를 계산했고 본인의 기대 수명에 맞춰 자산을 배분했죠. 하지만 은퇴 후 몇 년이 지나면서 예기치 않은 건강 문제와 경제적 변화로 인해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활비도 예산보다 더 필요해졌죠. 오랫동안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커지며 원금이 줄어드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정 씨는 재정 독립을 자신했지만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되면서 자산이 소진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장수 리스크라고 불리는 이 문제는 점점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건강관리와 재정적인 계획 모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오래 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례 3. 자유롭지만 무기력한 시간 의미를 잃은 삶. 이른 은퇴 후 해외여행과 새로운 취미 활동을 꿈꿨던 이 씨는 퇴직 후 여러 가지 취미를 시도했지만 금세 흥미를 잃었습니다. 여행도 초반에는 좋았지만 점차 어디를 가도 비슷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매일 크고 작은 성과와 목표가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달성해야 할 것이 없어지자 점점 무기력해졌죠. 오늘 하루는 뭘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공허함이 커졌습니다. 이 씨의 사례처럼 빠르게 은퇴하면 시간이 자유롭지만 오히려 그 자유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여유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의미 있는 목표나 성취감을 잃어버리면 공허함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런 이유로 파이어족을 꿈꾸는 이들은 자신이 정말로 은퇴 후에 무엇을 하며 행복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파이어족의 꿈,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파이어족의 삶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경제적 여유와 시간의 자유만으로는 행복을 보장할 수 없고, 은퇴 후에도 삶의 의미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김 씨의 고립감, 정 씨의 재정위기, 이 씨의 공허함 사례를 보면 단순히 빠른 은퇴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은퇴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삶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파이어족이 되려는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글이 은퇴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주었길 바랍니다. 빠른 은퇴가 정답일지, 아니면 은퇴 후의 행복을 위한 준비가 더 중요한지를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파이어족, 행복한 은퇴를 위해 꼭 알아야 할 현실적 대비책. 파이어족으로 은퇴를 꿈꾸는 분들께 일찍 은퇴한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사례에서 보았듯이 빠른 은퇴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파이어족이 되려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대비책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들을 제시하려 합니다. 1. 고립감을 해소할 소통의 장을 미리 만들어라. 많은 파이어족들이 은퇴 후 직면하는 문제 중 하나가 인간관계의 단절입니다. 직장에서는 일로 연결된 사람들과 매일 얼굴을 마주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 관계들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사례에서 보았듯이 은퇴 후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퇴 전부터 새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사회 모임이나 취미 생활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 봉사활동, 도서 모임, 스포츠 동아리 등 나의 관심사를 함께 공유할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세요. 이런 활동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면서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와는 달리 이러한 모임에서는 더욱 자유롭고 가치 있는 대화들이 오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장수 리스크에 대비한 유연한 재정 계획을 세워라. 파이어족의 목표는 재정적 독립을 통해 조기 은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인생의 후반부까지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장수 리스크, 즉 예상보다 오래 사는 위험은 재정 계획의 큰 변수가 됩니다. 우리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50세에 은퇴한 정 씨는 예상보다 더 오래 살 가능성으로 인해 재정이 빠듯해진 경험을 했습니다.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려면 은퇴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상 자금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추가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 작가 활동, 자문 서비스 등 시간을 크게 투자하지 않아도 꾸준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겁니다. 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반퇴 작업, 즉 은퇴 후에도 일부 일을 병행하는 방식이 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적인 부분에서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3. 은퇴 후에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찾아라. 많은 분들이 파이어족이 되면서 자유로운 삶을 꿈꾸지만 막상 은퇴 후에 느끼는 감정은 오히려 공허함일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주어지던 성취감과 목표가 사라지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죠. 우리 사례에서 만난 이 씨처럼 은퇴 후 계획했던 취미 활동들이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삶이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성취감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미리 구상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을 넘어 나만의 목표나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는 자기 개발로 이어져 삶의 의미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출판하는 것, 혹은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일 등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지식을 나누거나 경험을 공유하는 플랫폼들이 많으니 이를 통해 성취감과
보람을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4.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가 필수다. 은퇴 후에는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이 없다면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일을 즐길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 더욱 중요해지죠. 특히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체력 관리와 꾸준한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병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운동과 식습관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규칙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산책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은퇴 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5. 재능과 지식을 나누며 의미 있는 은퇴 생활을 만들어라.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는 나의 지식과 재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활동이 삶에 의미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파이어족으로서 자유로운 시간이 생긴다면 나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봉사나 멘토링 활동을 고려해 보세요. 많은 은퇴자들이 자신이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지역사회나 후배들에게 나누면서 성취감을 얻고 삶의 활력을 되찾곤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경력 동안 쌓아온 지식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멘토링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마무리하며 파이어족, 행복한 은퇴를 위한 현명한 준비. 파이어족이 되려는 꿈은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일찍 은퇴하는 것만으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칼럼에서 다룬 고립감 해소, 장수 리스크 대비, 성취감 유지, 건강관리,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의 중요성을 기억해 주세요. 은퇴 후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현실적으로 대비한다면 파이어족으로서 행복하고 충만한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당신을 위한 필수 자격증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새로운 직업이나 일을 고민하게 됩니다. 한때 직장에서 꾸준히 돈을 벌고 안정된 삶을 이어가던 시절이 이제는 지나가고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유지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죠. 이 시점에서 평생 직업이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직업, 그리고 그를 뒷받침할 자격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격증은 단순히 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꾸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능력과 신뢰를 상징하며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죠. 여기서 그 자격증들 중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소개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왜 이러한 자격증들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 바리스타 자격증. 은퇴 후 소소한 수익과 즐거움을 동시에.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바리스타 자격증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커피 산업은 꾸준히 성장 중이며 카페 창업이나 커피 관련 일을 통해 은퇴 후에도 소소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씨 65세는 은퇴 후 집 근처 소규모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활동하며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엔 단순히 취미로 시작했는데 소소한 수익까지 올리게 되니 즐겁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짧아서 부담도 없고 하루하루 보람차요라고 말합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은 단기간에 취득 가능하며 소규모 카페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특히 매력적입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느긋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죠. 김씨처럼 은퇴 후에도 커피를 즐기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바리스타 자격증은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도울 수 있습니다.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안정과 돈을 동시에 잡는 직업.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은 은퇴 후에도 평생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안전 관련 분야는 꾸준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소방시설 관리나 점검은
지속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5년 차인 박씨 62세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여러 건물의 소방안전 점검을 맡아 월 평균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에도 안전한 직업을 가지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매달 꾸준한 수입이 들어오니 마음이 편안하고 사회적으로도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큽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소방시설 관리사는 1급, 2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꾸준한 실무 경험과 학습이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하지만 일단 취득하고 나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은퇴 후에도 쉽게 활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경제적 안정까지 얻을 수 있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은 은퇴 후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히 추천됩니다. 3. 드론 조종 자격증 신기술로 미래를 준비하는 직업. 은퇴 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드론 조종 자격증을 추천합니다. 드론 산업은 급격히 성장 중이며 드론 조종사는 농업, 촬영, 물류,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드론 조종 자격증은 비교적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으며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CO 18세는 은퇴 후 드론 조종 자격증을 취득하여 농업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한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드론을 활용한 방제 작업은 시간이 절약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이렇게 신기술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뿌듯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드론 조종사는 은퇴 후에도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직업군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산업에서 드론 기술이 필요로 하며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드론 방제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를 통해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드론 조종 자격증은 당신의 미래를 위한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자격증 취득은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리스타, 소방시설관리사, 드론 조종 자격증은 모두 당신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과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각 자격증은 비교적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자격증을 찾고 그 자격증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자격증은 모두 다양한 산업에서 수요가 꾸준히 있는 분야이므로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여유와 삶의 만족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곤 합니다. 직장 생활을 마친 뒤에는 경제적 활동이 끊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적절한 자격증 하나만 있다면 은퇴 후에도 꾸준히 수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선에서 왜 이러한 자격증들이 은퇴 후에도 필수적이고 어떻게 이를 통해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격증은 새로운 삶의 도구다.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단순히 자격을 증명하는 종이 한 장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자격증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자격증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열쇠이며 특히 은퇴 이후의 삶에서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은퇴를 하면 경제적 활동이 줄어들고 연금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자격증만 있으면 이 생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격증이 당신의 은퇴 후 삶을 바꿀 수 있을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을 얻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전문가의 시각을 통해 답을 드리겠습니다. 1. 자격증은 유연성을 준다. 바리스타 자격증의 사례. 첫 번째로 살펴볼 자격증은 바리스타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은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흥미를 느낄 만한 선택지입니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한 뒤 카페를 창업하거나 카페에서 근무할 수 있어 유연한 직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60세에 은퇴한 후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해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직접 만들고 손님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박 씨는 하루 4시간 정도 일하면서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여유를 유지할 뿐 아니라 소소한 기쁨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예시입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은 비교적 취득하기 쉽고 커피에 대한 애정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 창업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할 기회도 많아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격증은 우리의 삶에 유연성을 더해주고 일과 즐거움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2. 안정성과 사회적 가치를 겸비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두 번째로 추천할 자격증은 소방시설관리사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는 안전과 관련된 직업으로 사회적 가치가 크고 수익성도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 자격증은 중장년층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경력을 쌓고 나면 자격증을 바탕으로 건물 관리 업무를 맡아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은퇴한 이후 이 자격증을 취득한 김 씨는 대형 건물의 소방시설 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며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소방시설 관리 업무는 은퇴 후에도 매우 안정적인 직업입니다. 일하는 시간도 적당하고 무엇보다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이 큽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자격증은 공부할 것이 많고 시험이 까다롭지만 한번 취득하면 평생 직업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안전 관련 직종은 경제 불황에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따라서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증은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원한다면 꼭 도전해 볼 만한 자격증입니다. 3. 기술과 미래를 동시에 잡는 드론 조종 자격증. 마지막으로 소개할 자격증은 드론 조종 자격증입니다. 드론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로 농업, 촬영,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방제 작업이 매우 각광받고 있으며 이는 은퇴 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은퇴한 지 3년 된 이 씨는 드론 조종 자격증을 취득해 현재 농업 분야에서 드론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드론 방제 작업은 일의 강도가 크지 않고 고정된 수입을 얻을 수 있어 은퇴 후 일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이 씨는 드론을 이용한 방제 작업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드론 조종 자격증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직업으로서 은퇴 후에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도 매우 큽니다. 평생 직업 자격증의 중요성. 이제 우리는 은퇴 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증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자격증은 각각의 특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일과 즐거움을 동시에 누리며 작은 규모의 카페 창업이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할 수 있는 유연한 직업.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증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직업. 드론 조종 자격증 신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직업. 이 자격증들은 모두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자격증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를 활용하여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와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 지금 바로 자격증 취득을 고려해 보세요. 자격증은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열쇠이며 놓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은퇴 후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자격증에 도전해 보세요.